삼성전자 주가가 사흘째 오르면서 코스피가 장 초반 하락세를 만회하고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실적 개선과 홈플러스 사태의 반사 이익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습적인 대규모 유상 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투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 지분 희석을 우려한 주주들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봅니다.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필요한 사업 등록을 하지 못하면서 네이버와 페이코 등이 충전 제휴를 종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와 닮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8.5%를 넘기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화경 저축은행 중앙회장은 부동산 관련 부실자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올해도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또 올라서 6만 원 위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친필 사인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도 보합권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마감 앞둔 금융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일단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좋죠. 그렇습니다. 오후 2시 50분 기준 삼성전자는 2% 가까이 오른 6만 1,000원대, SK하이닉스 역시 1% 넘게 오르면서 21만 원 초반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만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분기 호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 중인데요.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80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거두면서 시장 전망치인 79억 1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동시에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86에서 9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내 반도체주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현지 시간 20일 삼성전자의 D램에 친필 서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른바 7만 전자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네, 그 외에 다른 특징주들도 짚어주시죠. 네, 증권가에서 이마트의 1분기 영업이익이 30% 넘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홈플러스 사태 반사이익으로 이마트 주가는 6% 가까이 뛰었습니다. LNG 프로젝트 협력 방안에 위해 알래스카 지사의 방한 소식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7% 가까이 뛰었습니다. 대형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의 낙폭을 줄이다 소폭 상승 전환하며 장중 26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하락한 710선에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0전 내린 146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오늘 증시는 역대급 이슈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기업들 연달아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상황 보겠습니다. 회사는 조달한 자금을 해외 방산에 1조 6천억 원, 국내 방산에 9천억 원, 또 해외 조선과 무인기용 엔진 등에 투자한다는 구상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번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심사하겠다라면서도 이번 증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며 빠르게 심사하겠다는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자를 발표한 타이밍입니다. 유상증자는 주주의 지분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진행 중인 사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죠. 그런데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11조 2천억 원으로 1.5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2년 연속으로 최대치를 경신했고 영업이익도 1조 7천억 원으로 190% 급증해서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가뜩이나 주가가 높아서 적잖은 투자금을 썼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증자에 추가 부담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중인데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의 주가는 1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화에어로는 왜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게 전체적인 기업 가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현재 급락한 주가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지 증권가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유동 교보증권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가가 급락한 배경부터 좀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유상증자를 통한 3.6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결정으로 주식수 증가에 따라서 EPS가 약 12%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주가도 그에 상응하여 하락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경우 작년 영업 현금 흐름이 약 1.4조 원에 달하고 2에서 3년 동안 벌어들일 돈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고 신용 동급도 좋으니 차입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관련 공시가 나고 나서 직후에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 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대부분 이제 갑자기 공시가 되어서 당황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충분히 이제 차입이나 아니면 벌어들일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측은 다만 이제 향후 벌어들일 돈 일부도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부 좀 분위기가 완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좀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전망,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가의 추세적인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주주 입장에서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측이 밝힌 투자 시점이나 목적도 충분히 공감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유럽이 제시한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을 보면 현지 생산이나 현지 부품을 조달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 이후에 나토국의 유례 없는 국방비 증가랑 무기 획득 예산 증가에 발맞춘 이러한 선제적 투자는 장기적으로 실적이나 주가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H1B의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일제히 급락세입니다. 시총 기준으로 덩치가 가장 큰 HLB부터 다른 계열사들도 줄줄이 하한가로 직행한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으로 항암 신약을 진출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도전했던 허가까지 또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주주 소통에 적극적이던 진양권 회장이 또 상황 설명에 나섰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우선 이번에도 승인이 불발된 이유가 뭡니까? 네, 진양군 HLB그룹 회장은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공장 제조 품질 관리 지적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보완이 필요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경미한 사안인데다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에 이번 결과에 대해서 항서나 저희 모두 긍정을 넘어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FDA와 빠르게 접촉하여 보완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대응할 것입니다. 네, HLB그룹은 앞서 항서제약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을 통한 신약을 지난 2023년 미 FDA에 신청했으나 지난해 5월 불발됐고 이번 두 번째 신청에서도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지난해 8월 FDA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 폐암약 렉나자에 이어서 국산 항암 신약 중 두 번째로 FDA 승인을 받는 사례가 될지 주목받았었는데 또 자초되는 겁니다. 네, 회사는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HLB 측은 보완 요청서에 미비점이 무엇인지 적시되지 않은 만큼 항서제약에서 신속히 FDA를 접촉해서 파악한 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세 가지 지적사항이 거론되고 그 가운데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멸균 프로토콜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완이지만 임상 현장 실사가 빠진 CMC 분야에서만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빠른 해결이 가능하고 이르면 5월 재심사 신청을 해서 7월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허가 불발이 미중 갈등 영향은 없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진 회장은 최근까지도 중국 회사들의 약물이 FDA 승인을 받은 만큼 미중 갈등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상장사들 소식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본코리아의 외식 가맹 브랜드 10개 중 6개꼴로 매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얼마나 가맹점이 감소세였습니까?
네,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산하 외식 브랜드 22개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13개 브랜드들의 가맹 점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 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브랜드는 연돈 볼카치로 1년 새 49개 매장 가운데 18개가 문을 닫으면서 40% 가까이 줄었고, 대표 브랜드인 백스비어와 새마을 식당도 각각 10개 정도 매장이 줄었습니다. 특히 중화요리 전문점 고투웍은 7개 매장 중 거의 다가 폐점하면서 한 곳만 남았고, 닭갈비 전문점 백철파는 지난해 모든 매장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한신포차, 백다방, 홍콩만점 등 8개 브랜드 정도만 가맹 점수가 늘었습니다. 네, 이런 가맹점 말고도 최근에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참 많은데 관련 내용들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매장이 급감한 연돈 볼카치의 경우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 계약을 할 때 더본코리아 측이 예상 수익을 과장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품질 문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더본코리아가 간장과 된장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고 보고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햄 제품 백햄의 가격 부풀리기와 돼지고기 함량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감귤 맥주의 재료 함량 문제 등으로도 구설에 올랐는데요. 페스티벌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도구를 사용했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백종원 대표가 직접 2차례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주총 시즌을 맞은 기업들의 사업 재편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접는 대신에 주력 사업이나 미래 먹거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선택을 조슬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작년 안에 메타버스 사업 등을 정리하며 100곳이 넘던 자회사를 작년 말 80곳까지 줄였습니다. 대신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커머스에 집중하며 인공지능 기반 쇼핑 앱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최근 출시했습니다. 이용자 구매 이력이나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사용자들은 계속 똑똑하게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AI라는 도구를 만나면 그 눈높이도 점점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최근 포털 서비스 다음해 분사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골프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카카오 VX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로 주력인 카카오톡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AI 에이전트 카나나도 조만간 선보입니다. 통신사들도 비주력 사업 정리에 한창입니다. 사물인터넷 회사부터 금융 보안 솔루션, 신용정보, 중간 물류 회사에 이르기까지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투자했던 회사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AI 사업 시너지에 집중하며 빅테크들과 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혁신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불황을 맞이해서 미래 가치가 밝지 않은 기업들은 정리를 하고. 굴뚝 기업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60개가 넘는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1조 5천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졌던 롯데케미컬은 지난달 파키스탄 법인을 처분했고, 효성화학도 지난해 말 특수가스 사업부를 계열사 효성 TNC에 매각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소식 전해드렸던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상품권 미등록 운영 논란. 이게 과거의 머지포인트 사태와 닮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페이코 같은 제휴사들이 계약 종료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문화상품권이 제휴사들이 참 많았는데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가 문화상품권과의 제휴를 종료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제휴 계약 종료에 따라 문화상품권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페이코도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 종료를 내부 방침으로 삼고 종료 시점 등을 문화상품권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페이와의 제휴는 이달 31일부로 끝나면서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네이버 포인트 전환이 불가합니다. 문화상품권은 앞으로도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며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보험 가입 사실도 알린 바 있는데요. 현재 문화상품권은 스마일머니, 승머니, L포인트, CJ페이 등으로도 전환 가능하며 알라딘, 넥슨, 교보, 영풍문고 등과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대표적인 네이버페이와 페이코 등과의 제휴가 끝나면서 이 수요로 유입됐던 소비자 이용이 대폭 줄어들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충전 중단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업체 측에서 제기했던 행정소송이 시간 끌기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금융당국과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요.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자본금 20억 원 이상, 부채 비율이 200% 이하 수준, 인적 물적 요건 충족 중 부채 비율이 높아서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 때문에 과거 머지 포인트와 같이 자료 제출에도 비협조적이었고 결국 소송으로 요건을 맞출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과거 사태와 다른 점은 지난해 법 개정 이후 법상 다툴 여지가 없어졌다는 건데요. 전자금융거래법상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상품권도 명백한 등록 대상이라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최근에 대출 수요 증가 상황 속에서 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나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다루는 저축은행은 대규모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이금융권의 상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수영 기자, 특히나 연체율 수치가 심각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표가 다 나빴죠.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9곳 저축은행의 당기 순손실은 3,974억 원으로 재작년 마이너스 5,758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자산 건전성도 크게 악화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연체율은 전년보다 2%포인트 가까이 오른 8.52%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부실 우려의 대출이 줄면서 자금 조달 필요성이 낮아져서 수신도 4조 9천억 원, 4.6% 쪼그라들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권이 손실 흡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기자본 비율이 15.02%로 재작년 말에 14.35%보다 0.67%포인트 오른 데다 규제 비율인 7에서 8%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상호금융도 성적이 좋지는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지난해 1조 55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으나 재작년 2조 382억 원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신용사업 부문의 순이익은 대손 비용 증가 등으로 재작년보다 16.5% 줄었고 경제사업 부문은 적자 규모가 소폭 커졌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농협은 순이익 1조 6,464억 원을 냈으나 역시 재작년 2조 357억 원에 비하면 19.1% 줄었습니다. 신협은 3,419억 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고 수협의 순손실은 2,725억 원으로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4.54%로 재작년 말에 2.97%보다 1.57%포인트 올랐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도 고된 시간을 더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장이 오늘 직접 기자들을 만났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연말까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저축은행의 업황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화경 저축은행 중앙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등 부실자산 매각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시장에서의 수요가 공급을 받쳐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 지난해 저축은행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 말 기준 약 26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 규모를 지난해 13조 원 규모로 크게 줄이는 등 PF 매각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실채권 자회사를 설립해 빠르면 하반기에는 업권의 부실 자산 관리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저축은행 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텐데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오 회장은 오늘 매각 의사가 있는 저축은행이라면 자유롭게 인수합병될 수 있도록 하는 M&A 완전 자율화라는 화두를 던졌는데요. 어제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M&A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만 매각할 수 있다는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오 회장은 기존 6개로 구획된 저축은행 영업구역 중 지방 4곳을 통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분화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지방 영업 비중이 낮다 보니 통합을 통해 여력이 되는 지방저축은행에 성장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연체가 늘어나는 대출과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 또 위기감이 커진 수출까지 우리 경제의 악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죠. 여야가 이 내용의 합의에 성공하면서 정부에 이달 중으로 긴급하게 추경안을 제출해달라 요청했지만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부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 중에 추경 정부안을 제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규모나 내용 등에 대해 여야정 협의가 되어야 편성을 시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세부 사항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정부안을 제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라는 정식 요청이 온 바도 없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관계자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경안을 짤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여야정 협의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의 전국 상황에서 이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네, 정부가 협의 우선을 들며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기는 모양새지만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흥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며 전국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초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추경안이 나오더라도 여야 협상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이르면 다음 달 민생 추경 처리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어두워졌습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법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 AI 법령 검색 시스템 도입이 100일을 맞았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I 법령 검색 시스템 오픈 이후 누적 이용자 수가 9만 명을 넘겼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법령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육아휴직 급여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인 전문성이 없는 일반 국민들도 법령 내용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시간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민원 응대하는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 민원 그 답변에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돼서 법제처는 생성형 AI를 적용해 법령 검색뿐 아니라 관련 판례와 처분 결과 등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나오실 때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를, 그 밖에 전국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공기질이 매우 탁한데요. 현재 인수동과 우이동, 수요 1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114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서울 중 먼지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인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18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별다른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동쪽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는 만큼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전국적으로 탁한 공기는 계속되겠는데요.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공기질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WHO 기준으로는 전국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당분간 공기질이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